예, 세상에 말 안 하는 사람, 또 글 안 쓰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요. 오늘 말의 사람, 글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이재용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의 사람, 글의 사람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과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각자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글이 편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 글 쓰는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도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제 약간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이제 빛의 속도가 아주 일정하게 간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그 대전제하에서 이 세상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물질을 갖다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여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 시간은 여러분들 그 아이스콘 이렇게 먹어보면 꽃갈콘 있지 않습니까? 꽃갈콘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지금, 여기, 즉 다시 말해서 here and now라는 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이죠. 제가 지금 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앞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포항에서부터 여기 김해까지 달려왔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나간 그 과거의 라이트콘, 빛의 광추면이라고 그러는데요. 빛의 콘 속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 경로는 제가 이제 뭐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막 이렇게 달려온 것이겠죠. 오면서 이제 뭐 길도 좀 잃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잘 찾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저희 집으로 가겠죠. 저희 집으로 가는 그것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의 광추면, future light cone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따라 나가겠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개의 콘이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here and now, 바로 이 지점,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하나의 점에 불과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현재를 갖다 붙잡고 있기도 어렵고요. 지금 여기라는 이 장소는 제가 여기 굳건히 발을 디디고 서 있으면은 언제나 분명히 서 있겠지만은 시간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시간, 지금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종교인들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 그러니까 nownis, 지금에 내가 얼마나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그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열풍이 불고 있는 그 명상, 메디테이션의 경우도 사람들이 다 보면은 지금에 거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발 하랄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에 내가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떻게 거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또 며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고요히 앉아서 고요히 숨을 쉬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그런 수련을 갖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알아차림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깊은 자기만의 세계 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들한테 책으로 써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이 물리의 시간이란 것은 여러분들 우리 손목에 있는 손목시계처럼 때깍때깍 이렇게 지나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에 보면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그죠? 시계는 저녁에도 똑딱똑딱 쉬지 않고 가지요.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이것은 변함없이 흘러가는데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현재라는 것을 붙잡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그 현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과학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또는 과학자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연관을 잡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과 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그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색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당시에 그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조그만 소도시에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가 이 예수교를 갖다가 이제 떠나고 싶어가지고 떠나고 싶었던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죄를 짓는데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죄를 짓는 이유가 자기한테 어떤 보상이 온다는 거죠. 어떤 보상이 오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인데 과연 보상도 없는데도 죄를 짓는 일이 있을까? 이런 거를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웃집에 있는 어떤 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렸는데 그 열매를 친구들하고 이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를 한 거죠. 서리를 하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서리를 했으니까 먹든지 뭐 팔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서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안에는 그 나쁜 짓을 해서 얻는 그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 자체를 즐기는 그런 죄성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것이 참회록인데요.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다. 근데 이런 나쁜 놈을 뭐 이렇게 신이 나를 구원했다. 이런 그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참회록의 상당 부분이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쭉 다 나열하고 그러면서 그 죄의 그 구조와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이제 쭉 얘기를 하지만 그 뒤쪽에 한 몇 장은 참 신기한 장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참회록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회록을 읽으면서 그 앞쪽에 정말 이렇게 성자도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뭐 이런 나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기도 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어거스틴이 뒤에 썼던 그 몇 개의 챕터 거기는 보면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그 창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 그 영성가가 이 세상의 이치를 갖다 이렇게 써놓은 챕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 사실은 우리 서양 철학계에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비토 에르고숨. 두비토라는 것은 의심한다. 에르고숨.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을 보면은 상당히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근대 모던 타임스를 열었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한 말이 이거잖아요. 코기또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가 죄인으로도 존재하고 성자로서도 존재했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로든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느냐, 또는 내가 있긴 있지만 내가 있는 게 아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고민을 같이 공조했던, 그것이 마음에 다가왔던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였고요. 어거스틴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과연 지금 현재라는 게 뭐냐? 나우니스, 지금 현재라는 게 뭐냐? 이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는 내가 말을 하는 그 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여기 있는 말처럼 Deus present omnimum,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런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여기서 이 시간을 생각해요. Deus present omnimum. 그러면은 음절로 보면 Deus present, 이게 같은 한 박이잖아요. omnimum 할 때 omni 한 박, mum 한 박.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글자는 세 글자인데 시간은 네 음절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Deus present omni, 그리고 mom을 안 하면 아직 말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냐면은 Deus present omnimum이라는 이 말을 하는 그 동안에는 뭐 시계가 뭐 때깍때깍 얼마를 지나가든 상관없이 바로 내 시간이 아니냐. 그것이 나의 현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대한 영성가는 Deus present omnimum 하는 그 사이에, 음절 사이에 살짝 비는 시간 있잖아요. Deus present, 요 사이에 만약에 신이 임해가지고 나의 생각 속에 파고들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나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신이 파고들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 나의 현재는 신과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이거 영성가의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저 무슨 말을, 그 사람은 그런 있지도 않은 신을 놓고 뭐 개입을 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신과 교감하는 것을 원하는 그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신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 현재를 자기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물리학적 시간하고 심리적 시간 사이에 큰 차이가 되는 그러한 생각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시간, 우리가 물리적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죽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심적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현재에 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그 성 어거스틴이 우리한테 던져준 위대한 메시지는, 네가 말하는 동안 그 동안은 너의 현재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1초가 현재인가요? 1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아무튼 현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리로 보면. 그냥 현재라는 거는 개념이지 내가 현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시간은 훅 지나가는 건데, 이 어거스틴은 현재를 네가 마음껏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네가 말하는 동안이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가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서 수다를 2시간을 떨었어요. 2시간을 떨었는데 떨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정말 헛소리 했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그 헛소리로 그 시간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또 돌아보면서 아, 걔가 했던 그 말이 이거 대단해. 그러면서 다시 회상하죠. 그럼 그거는 뭐냐면 과거를 현재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물리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현재의 현재,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그죠? 내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미래는 지금 현재에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의 어떤 추억, 그죠? 그것을 얘기하면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던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그 과거는 현재로 소환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모든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다시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꽃갈콘, 그죠? 모래시계 같아 보이죠? 시간은 모래시계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서 떨어지지만 이 광추면에 의하면 시간은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고 말을 하면서 미래를 현재로 소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현재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말을 해야지만 현재에 거하는 것이냐? 근데 왜 유발 하랄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숲속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앉아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지 않을 뿐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을 해서 현재에 현재에 내가 존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실존주의 철학가 중에서 존재와 시간 뭐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하이데거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그 심리적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히포의 그 영성가 그리고 그 많은 영성가들에게 또 철학자들한테 영향을 준 이 사람의 이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유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막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그죠? 그래가지고 현재로 다 모든 시간을 나는 현재로 꽉 채웠어. 내 인생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100살을 갖다 나는 완전히 현재로 채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현재는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물리의 시간은 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것일까요? 심리의 시간보다는 물리의 시간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위대한 것인 건데요. 그것은 바로 글로 자기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 무엇을 남겼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 다시 그 사람의 현재로 소환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요즘 테스형이 인기잖아요. 그럼 제가 소크라테스의 어떤 대화 관련된 거를 플라톤이 쓴 거를 쫙 펼쳐서 읽는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득히 먼 그 그리스에 그죠? 아주 그냥 배불뚝이에다 막 저처럼 대머리에 막 이런 철학자 하나가 막 그 추운데도 추위를 모르고 막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철학자의 그 시간과 그 말, 그 순간, 그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라는 그 장소, 그것을 제가 소환한 거죠, 일로.
물론 정확하게 제가 그 소크라테스가 돌아다니던 그 시장 바닥에서 나던 생선 냄새나 뭐 이런 것,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이런 것도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남긴 그 말을 통해서 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저의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끊임없이 말하고 하는 것을 만약에 글로 우리가 써서 남길 수 있다면, 또는 남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글을 쓰는 것이 내 쓴 글이 전부 내가 죽는 순간 우리 부주의한 자녀들이 다 태워 없앤다 할지라도, 그죠? 적어도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나의 지금 이 현재에 내가 거했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해서 누군가가 다시 그의 현재에 나를 소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어떤 미래를 향한 간절한 편지가 되는 거죠. 간절한 편지. 그러면 이 간절한 편지는 뭐냐면은 결국 그 간절함이 지나치면은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현재를 넘어서 영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냥 아무나 다 입이 달려있고 아무나 다 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글 쓰고 메모하고 찢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쏟아진 물처럼 뱉은 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오던 이 말과 글, 이거를 갖다 다시 한번 보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존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야, 그래, 나는 지금 말의 사람이야, 글의 사람이야. 말도 하고 난 글도 쓰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말이 편해. 나는 말하는 게 너무 편해. 어떤 사람은 나는 말하는 건 너무 힘들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앉아서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편지 써서 딱 주는 게 좋아. 서류로 다 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 모두 다 서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로 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말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막 뭐 다 서류로 하고 도장 찍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글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지만 글의 사람이라 해서 말을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말의 사람이라 해서 글을 하나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여지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놓고, 이 사람들이 말의 사람인가 글의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있겠죠. 무슨 이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보면 현재 정치가들도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의 사람인가 글의 사람인가 다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뭐 텔레비에 나오는 웬만한 사람들도 딱 보면 알 수 있고, 우선 집에 있는 저기 친척 가족들도 어떤 사람은 말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화를 갖다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리고 어떤 장면을 보고 또 봐요. 야, 저게 진짜 저거 할 때 무슨 기법을 써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현실에서는 저게 안 될 텐데. 뭐 이러면서 막 영화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막 분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모든 거를 갖다 이렇게 멀티미디어로 이해하는 거죠. 시각,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영화배우 말도, 그 영화배우가 그때 하는 그 순간의 표정, 그 다음에 그 말투, 그 다음에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보고 맨날 책만 읽어요. 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 로맨틱한 이야기가 막 나오면 어떤 멋있는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상상을 하겠지만은 영화처럼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그냥 탁 넣으면서 음악이 그냥 쫙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정도 얘기를,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하고도, 너무 괜찮아. 이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글의 사람이라고 해요. 글의 사람.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지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시각적인 학생이 있고 굉장히 그 묘사적인 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뾰족한 어떤 물체로 어디를 갖다 찔렀을 때 거기에 이제 그게 찔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온폭 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온폭 파지는 거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딱 그러면 어느 정도 뾰족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온폭한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 친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우리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뾰족한 게 어느 정도 뾰족한데 안 써 있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봤잖아. 그럼 봤는데 그 어느 정도 뾰족한지 몰라?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긴 봤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숫자로 묘사되지 않으면 자기는 얘기할 수 없는. 이건 그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 뭐 돌아다니면서 말도 하고 뭐 커피 마시고 어깨도 치고 이러지만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선동가들은 보통 말쟁이들이잖아요. 선동가 그러면 일단 사람을 말로 후려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선동가 그러면 다 말 잘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이제 제가 아돌프 히틀러 선동가의 왕이죠. 히틀러를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타고난 말의 선동가. 여기 보시면 연설할 때 보세요. 이 사람이 연설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손잡고 막 쫙 이렇게 이 제스처가 아주 그냥 뭐 엄청 저도 저렇게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 막 그 나치 당원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자기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원래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미술학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대를 떨어졌나 아무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꿈을 못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다가 무슨 운동회 가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일어나서 의견을 얘기하다가 이런 멋진 표정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어디서 저런 물건이 나왔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리더급으로 이제 쭉 나가서 마침내 나치 저하고 독일 전체 그 시와 음악의 나라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갖다 학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꿨던 이런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되게 그 언어를 다룰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욕을 하지만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떤 정도의 말을 갖다 구사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태인을 학살해야 된다. 그죠? 유태인 학살이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유태인을 꼭 내가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어떤 말을 고안했냐면은 최종 결론이라는 말을 고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태인 학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최종 결론을 결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종 결론을 결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유태인 학살을 한다는 거하고 최종 결론을 실행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유태인 학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난폭한 일이고 그 방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살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최종 결론을 실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논리적인 세계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최종 결론이 그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아주 면죄부를 주는 듯한 두 개의 단어는 결과는 유태인을 학살한 것인데 학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갖다 상당히 안 갖게 하는 이런 단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나치당을 위해서 이렇게 막 뛰다가 죽은 사람 이런 거를 종교인화해가지고요. 순교를 했다. 피해 순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 히틀러가 그렇게 그 논리적이고, 그죠? 아주 그 깊은 철학을 가졌던 독일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그 철학자조차도 잠시 히틀러에 열광해가지고 히틀러의 그 철학대로 이 세상을 바꿀 그런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에 할 정도로, 그리고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 참회를 하고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라는 그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황폐화시킨 히틀러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 사람 말로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 이 사람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지금 연설문을 읽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자기 그 부하들이 있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연설문을 읽는데 그 연설문을 읽고 있죠, 지금. 저거는 연설 입장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리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흘끔흘끔 보는 것도 좀 후진 얘기인데,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걸 낭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보면 벌써 아까 히틀러의 연설하고 너무나 다르죠. 대중은 상관이 없고 내가 읽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 글의 중요성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죠.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마오쩌둥은 사실은 그 마오쩌둥이 이제 1945년에서 76년까지, 그죠? 45년 그때가 이제 일본이 이제 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때인데, 그때 중국 공사당 그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중국 그 공산당을 이끌었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는 또 뭐 문화혁명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중국 사람들 막 굶어 죽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중국 사람들이 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히틀러랑 너무나 다르게 그 모든 거를 글을 쓰는데 아주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실제로 이제 45년까지는 중국 공산당을 데리고 그 일본하고 이제 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을 갖다가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다 점령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통에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전쟁통에 돌아다니는데 그때도 사각괴짝 같은 것, 괴짝 2개를 늘 갖고 다녔어요. 그 괴짝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쓰던 글, 그 다음에 자기가 읽어야 될 책, 그 다음에 그 괴짝 2개를 놓고 널빤지 하나를 딱 피면은 그게 이렇게 책상이 되고 거기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침대를 좋아해가지고 침대렐라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그냥 거의 이제 침대에서 한 10시까지 뭔가 꼼지락거리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일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침대에 가서 누워있고. 그런데 침대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계속 뭐 신문 읽고 책 읽고 글을 썼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붓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저거는 책상에서 아주 바른 자세로 썼지만 침대에 누워서 띵굴띵굴 하면서 붓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의 글은 이렇게 어느 자세로 썼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다 달라가지고 그럴 정도로 좀 희한한 사람인데, 어쨌건 이 사람이 저렇게 이제 저희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글의 사람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중국 공산당에 나갈 길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화시키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열을 냈던 사람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런 건 있어요. 말의 사람하고 글의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선동력은 말의 사람이 확실히 센데 그 영향의 기간은 글의 사람이 확실히 길어요.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히틀러가 오래 못 갔는데, 모택동은 어쨌거나
자기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하게 자기가 이제 독재자로서의 그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거를 이제 글로 만들어가지고 문서화했던 이 글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선동가 말고 개혁가, 그죠? 개혁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개혁가가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왕정으로 쭉 왔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는 다 이제 그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다 참수를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유럽에는 이제 그 어떤 종교와 왕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서 이 사이에서 이제 개혁의 틈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여기 있는 교회 문 앞에다가 장문의 그 글을 써가지고 못으로 때려 박고 이렇게 있었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막 그 면죄부를 막 팔면서까지 이렇게 부를 모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신도들을 우민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게 완전히 썩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그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그래서 은총만으로, 그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서만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건 성서가 아닙니다만은 이 성서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개혁신앙, 그죠? 종교 개혁을 갖다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세력, 카톨릭 세력에서는 마틴 루터나 이런 신교 세력들을 갖다 이제 탄압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발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루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신학이 모든 학문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이기도 했고, 이런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거는 신학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작센주의 어떤 영주가 이 영주가 새로운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도 한번 유럽에서 좀 날려볼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하고 이제 이쪽 카톨릭 쪽에 신학 교수하고 논쟁을 붙인 거예요. 그게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논쟁입니다. 근데 이 논쟁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뭐 MBC나 뭐 KBS에서 하는 뭐 심야 토론이나 끝장 토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 2주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이 다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여기 이제 그 심판관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논쟁을 하는 과정인데, 마르틴 루터는 사실은 이 논쟁에서 자기가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죠. 그럼 보통 진짜 나가기 싫은 논쟁 자리인데, 그 논쟁에 마르틴 루터가 나갔고, 그쪽 신학 교수가, 물론 마르틴 루터하고 원래 친구였죠.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였고. 그렇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은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지금 입이 타겠습니까?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마르틴 루터는 진짜 이거 뭐 덜덜 떨리고, 이건 정말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논쟁에 참여했던 그 청중들이 일부가 그 논쟁의 분위기를 적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그 음성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음성이었다. 그럼 deep penetrating voice라 그래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지금
입이, 저도 지금 이 강연하는데 입이 좀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토론을 하는 사람이 그 음성이 그렇게 그 아주 사람들의 심금을 파고들 정도의 그 보이스를 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만만하고 아주 그것을 아주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 이게 첫째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음성, 그 다음에 말의 리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을 아주 로봇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 첫째 그랬고, 그런데 상대방, 이 구교의 사람은, 독일 악센트가, 독일 사람들도 자기 악센트가 너무 세면 싫은가 봐요. 그래서 크크 뭐 이런 거 할 때 긁지 않습니까? 그 긁는 게 너무 거슬릴 정도로 심했다. 그 다음에, 가끔 짜증을 내기도 하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한 번도 그러질 않으면서 항상 예의 바르게 그 상대방이 열을 내도 얘기를 잘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르틴 루터는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서를 손끝에 갖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를 갖다 딱딱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서를 그냥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죠. 성서를 통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는데 완전히 그 근거가 정확하고 저쪽 사람들은 감정에 끌어가지고 막 호통을 치는 거고 너는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지금 하나님의 이 질서 세계, 교회가 내린 이 질서 세계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부냐? 이러면서 꾸짖고 있는 중이고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입각해서 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들렸고 저렇게 들렸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사실 여러분 그 독일어를 문학적인 최고의 언어로 만든 그 기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독일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주저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물론 이 논쟁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이제 논쟁이 끝나고 나올 때 시내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영웅이 됐어요. 왜냐하면 야 저렇게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저렇게 호소력 있게 자기 얘기를 저렇게 얘기한 저 사람 진짜 개혁, 우리 종교개혁의 리더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완전 환호를 한 거예요. 환호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교황청은 이단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 판정이 내리면 이 사람이 뭐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신교도들이 이 사람을 납치를 합니다.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성에 가두고 있는데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마르틴 루터가 뭐를 하냐면은 그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말의 사람인 게 틀림없는 게 이 성서는 독일에 그냥 아무나도 다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있는 사람, 또 길거리에서 뭐 마차를 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이 쓰던 가장 평범한 말, 그 지식인의 말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말로 이거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표현들은 친구들한테 보내요. 이게 너무 고상한 말이 아니냐. 우리가 진짜 쓰는 독일어 표현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쓴 게 그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개신교도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말들이 독일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 표현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사람이 독일 말 자체를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말로 이렇게 독일, 안 그러면 이제 교회 가면 라틴어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라틴어 원어가 이렇습니다. 요즘도 이제 뭐 라틴어 원어 얘기 저도 뭐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뜻을 헤아릴 때 하는 건데
약간 그런 면도 있어요. 라틴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지식이 좀 있어 보인다거나 인문학적 성찰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말을 어떻게 하면 더 할 것인가 이랬습니다.